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AP 봄봄입니다. 62화 유튜브 갬성 파헤치기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금요일마다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는 금요 영감소를 지금 4회 발송을 했죠. 어떻게 다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뉴스레터 소식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공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금요일마다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들 혹은 또 다 못다한 이야기들을 코멘트로 엮어서 금요 영감소라는 타이틀로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불소소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들어가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재밌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불소소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로 검색하셔도 되고 혹은 아이디얼 리스트로 검색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정에서 보시고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피와 봄봄의 위클리 이슈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나요, 봄봄님? 저는 지난주에 이제 피님이 전시 소개해 주셨었는데, 저도 오늘은 이제 전시를 2개 가지고 왔거든요. 많이 보셨네요. 네. 금호미술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시 하나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 2개 이제 붙어 있잖아요, 미술관. 그래가지고 간 길에 같이 보고 왔는데, 금호미술관은 지금 올해가 바우하우스 100주년이다 보니까 그거 이제 기념전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금호미술관이 그리고 올해 30주년 기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우하우스와 현대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바우하우스 관련된 다양한 건축가를 비롯한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세 브로이어나 미스 반데로 같은 바우하우스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을 오리지널 작품으로 120여 점 정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형 디자인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전시여서 조금 규모는 작지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전시 하나 추천드리고, 요것도 요건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보고 온 전시 하나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지금 개관 50주년 기념전으로 진행하고 있는 광장 미술과 사회라는 전시예요. 그래서 1900년에서 2019년까지의 그 동시대 파트에 해당하는 3부 전시거든요. 요게 지금 개관 50주년 맞이해서 덕수궁, 과천, 서울관에서 함께 개최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3부 전시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시가 되게 직관적으로 이 감정을 작가가 뭘 의도했는지에 대한 감정을 확 와닿게 만드는 미디어 영상이라던가 기록물들을 그리고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전시거든요. 그중에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전시가 송성진 작가의 한평조차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그 작가가 로힝야 난민촌을 방문한 경험을 한국적인 상황하고 연결을 시켜서 한평에 집을 짓고 이거를 어떻게 지켜나가면서 개인이 이 생존 투쟁을 하는지를 기록한 기록물이에요. 그래서 2달 동안에 그 기록한 영상하고 기록 일지를 같이 전시를 했고, 그 지었던 집도 그대로 재현을 해서 그 전시장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다 위에다가, 갯벌 위에다가 이 한 평짜리 집을 지어 놓다 보니까 바람에 쓰러지고 떠내려가고 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뭔가 외부의 어떤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그런 어떤 난민의 삶, 이주민의 삶의 어떤 그런 불안한 시선이 같이 작품하고 되게 잘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기록 일지를 보면서 영상을 보다 보니까 되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슈의 문제들을 맥락을 잘 짚어서 작가가 어떤 자기의 하나의 말하고자 하는 채널을 이렇게 딱 통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인상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사진 작품이나 다른 이제 영상 매체 작품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불편한 시선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어떤 문제들을 계속 이렇게 야기하고 있는 전시들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번 생각해볼 거리들이 있는 전시인 것 같아서 이건 한번 추천드려 보려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사회적인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예술들은 사실 불편한 시선이 없다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 나오면서 이 작가의 프로필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되짚어서 가서 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근래 본 전시 중에 충격적이고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들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가지고 와봤고 피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저에게 있었던 어떤 이슈나 경험보다는 그냥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소식을 하나 들고 왔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영국의 공영방송 BBC TV 채널 중에 하나인 BBC2의 SNS에 오늘의 단어로 한국어인 꼰대라는 단어가 선정이 돼서 좀 화두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사람들은 막, 창피하다, 한국에. 이게 사실 좋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이제 글로벌하게까지 소문이 나서 어떡할 거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계정에서는 원래 매일매일 하나의 단어를 선정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제 꼰대라는 단어가 사실 한국에서만 쓰이는 단어인데 굉장히 뭐 문화적인,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상징성을 지니게 되면서 해외에서까지 관심 갖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꼰대는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댓글에는 보통 뭐 결혼하고 난 후에 남편, 혹은 내 시어머니, 아니면 내가 기억하는 한 우리 엄마는 항상 그랬다.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뭐 핸드폰에 우리 아빠 이름을 꼰대로 바꿔야겠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사실 거의 모든 직장에는 항상 꼰대가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뭐 꼰대라는 말은 아주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더 어떻게 보면 상사나 뭐 연장자나 좀 나이 있는 어른을 사실 공경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더 이 말이 조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비하를 하는 말로 변화가 됐고, 요즘은 사실 이게 나이가 있는 사람, 뭐 노인을 칭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생각을 내 말만 맞다고 여기고 남들한테 가르치려 하는 모든 사람을 이제 꼰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사회에서 꼰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뭐 꼰대들은 어떤 특성을 지녔는가,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유희적으로도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맞아요. 젊은 꼰대라는 단어도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말도 있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라고 아, 해서 라떼 맞아요. 이즈 홀스 막 이런 말들을 막 쓰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도 내 태도나 생각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거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30대가 되면서 세상을 좀 알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에게 그건 아니야, 요즘 애들은 뭐 이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또 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꼰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랑 또 연관돼서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키즈 온 더 블럭 그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가 한 예능 프로 있잖아요. TVN에서. 그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이제 인터뷰하잖아요. 근데 판교를 찾아가서 어느 회사의 부장님을 인터뷰했어요. 근데 그분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말인데, 이제 70년대생 정도가 되면 X세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X세대가 원래는, 저도 그 세대는 아니지만 기존의 사회의 틀을 거부하는 세대로 맞아요. 젊었을 때는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자료 화면에 나온 게 뭐냐면, 심은하 씨가, 배우 심은하 씨가 맞아요. 기성세대 분들은 저희의 생각이 뭐 얕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에 보면 심은하 씨도 꽤 나이가 있는 분이지만 그가 젊었을 때는 또 기성세대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또 여기기도 했었던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그 부장님은 이제 약간 이제는 기성세대가 됐죠. 원래는 X세대였지만. 그러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유재석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때는 세상의 틀을 깨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세상의 틀이 되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저는 꼰대라는 단어와 함께 연관을 지으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뭐 나이 들어갈수록 세상의 빠른 변화에 유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참 어렵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되게 노력을 해야 되고, 꼰대가 무엇이냐에 대한 기준도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요즘은 더 비꼬는 형태의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저는 좀 상징적이라고 느꼈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들의 맥락을 묶어서 우리가 주제로 한번 다뤄봐도 재밌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꼰대라는 단어가 우리가 되게 이제 비하적으로 막 사용을 하다 보니까 꼰대와 어른의 차이는 뭐냐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얘기하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나이를 먹는다는 거 그리고 어떤 경험을 쌓아나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무시를 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 확실히 그 세대 간의 이 갈등 구조라던가 이것들이 조금 되게 크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워낙 수직적인 사회 조직 구조 안에 있어 와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공경하는 문화가 익숙하다기보다는 그 공경이나 따름을 약간 조금 강요하는 강요받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반발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이 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의 노하우를 다 무시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항심이 어느 세대나 20대는 그런 20대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면 나도 꼰대인데 하여튼 젊은 세대들은 또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고 변화에 빠르게 흡수하는 게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좀 더 사회 자체가 좀 유난히 좀 수직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반발심?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뭐 이게 BBC 채널에서 꼰대라는 단어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문화가 해외에서 되게 많이 주목받고 알려지면서 K워드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꼰대 말고도 막장이라던가 먹방. 먹방은 정말 그 유튜브 때문에라도 되게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먹방 단어도 그렇고 오빠 이런 단어들. 그 오빠라는 것도 네.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 분석하자고 치면 되게 여러 가지 면으로 이야기될 수 있고 요즘은 뭐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뭐 아니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뭐 이런 K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본 것도 재밌겠네요. 재밌겠네요. 네. 이건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생각을 좀 해서 다음 방송에서 언제 한번 네.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네네. 그럼 오늘 주제까지 정해지는 위클리 이슈였네요. 네, 저희의 위클리 이슈 소식을 듣고 뭐 가봤는데 난 별로더라. 이건 난 괜찮은데 이건 좀 별로였다. 이런 식의 어떤 피드백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방송 갑자기 청취자분들께 요구를 하는. 방송 피드백을 네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오늘 주제로 그럼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62화 유튜브 감성 파헤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튜브 더 이상 설명 필요 없는 채널이죠. 네, 그렇긴 하죠. 유튜브가 사실 2005년도에 설립이 되었죠. 그럼 한 14년 정도 된 거네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아주 그 전 세계를 제패하는 채널이 되었는데 2005년 2월에 페이팔의 직원이었던 채드 얼리어, 스티브 첸 그리고 조드 카림 이 세 사람이 회사를 처음에 설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모두가 쉽게 비디오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생각을 했고 이게 시초가 되었는데 2006년에 이제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한국 같은 경우도 2008년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동영상이나 사용자한테 댓글을 달아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소셜 미디어의 서비스 일종으로 좀 분류가 된다고 하고요. 업로드하는 사용자 대부분이 개인이지만 방송국이나 비디오 호스팅 서비스들 또한 유튜브하고 제휴를 해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 지금은 포털을 대신하는 거대 검색 사이트로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검색 엔진과 영상을 좀 분리했던 시선이 있었는데 워낙 그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젠 유튜브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블로그 같은 거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 넘기면서 만약에 제가 무슨 요리법 같은 걸 찾았으면 그 이미지 보고 텍스트 읽으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읽고 해야 되는데 영상 사실 틀어놓으면 나랑 동작이 똑같잖아요. 그 시간에 이런 어떤 것들이. 그렇죠. 근데 그게 경험치에 따라서 이게 더 익숙한 사람이 있고 저게 더 익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영상이 좀 더 익숙해지고 있나 봐요. 저도 생활에서.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유튜브를 검색을 하는 타겟 나이대들이 10대, 20대가 가장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40, 50대 사용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도 크고 그리고 이제 아예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의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튜브가 정착을 했고 또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중화가 또 많이 됐고. 맞아요. 그래서 구글이 그 소비자 연구 바탕으로 해서 초보 유튜버가 숙지해야 할 성공 원칙 이런 것도 기사를 낸 게 있어요. 저도 좀 알고 싶네요. 근데 요게
약간 10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일반적인 게 누구나 다 아는? 그게 아닐까라고 했는데 이제 일단 첫 번째 공유성. 시청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할 만한 콘텐츠여야 한다. 두 번째는 대화. 시청자가 직접 말을 건네는 콘텐츠여야 한다. 출연을 해야 된다. 우리처럼 이렇게 얼굴 내보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 일관성, 타겟팅, 지속 가능성, 검색 가능성, 접근성, 공동작업, 아이디어. 근데 사실 뻔하긴 한데 또 가장 지켜야 될 기본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뭐 뭔가 관심 분야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꼭 써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더라고요. 뭐 이런 10가지 이런 기사를 내기도 하고 이런 것도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정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고 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또 뭔가를 또 해보려고 하고 있고 글로벌 인구를 다 유튜브에 모이게 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약간 우리만의 해석으로 유튜브에서 통하는 건 뭐고 우린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좋아하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범님 유튜브로 뭐 보세요? 저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조금 몇 번 얘기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음악 구독하는 채널을 끊었어요. 끊고 이제 유튜브로 음악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컬러스나 딩고 뮤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채널에서 이제 음악을 듣고 하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유튜브로 듣다 보니까 이전에 음원 이제 서비스에서 들을 때는 음원을 그냥 듣는 게 익숙했잖아요. 귀에 꽂고 있으면 되거나 뭐 이렇게 틀어놓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영상을 같이 보는 어떤 채널로 제가 옮겨지다 보니까 음악 같은 경우도 오히려 공연 실황 같은 걸 더 검색해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제 이 라이브 영상을 보게 되니까 음원 듣는 것보다 저는 약간 주변에 막 관객 소음도 있고 뭘 해도 공연 실황이 훨씬 더 뭔가 생동감이 느껴지고 음악을 듣는 기분이 더 난다고 해야 되나?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자꾸 그런 공연 실황을 엄청 찾아보고 그걸 찾아보다 보니까 자꾸 같이 딸려서 찾아보는 게 이거 왜 애들이 국뽕 콘텐츠라 그러는데 떼창 문화 있죠, 우리나라. 네네. 해외 이제 가수들 내한하면은 떼창하는 거 이런 거 영상 자꾸 찾아봐요. 그런 거 약간 네. 보면서 소름 돋으면서 되게 맞아요. 좋아하는 거 그런 느낌. 역시 대박 뭐 우리나라 막 이러면서 막 퍼포먼스도 해주잖아요. 네네. 막 핸드폰 불빛으로도 해주고 막 비행기 날리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를 계속 한 번 또 보면 연결해서 계속 이게 나오잖아요, 영상이. 자꾸 그런 거 내가 본 거에 비슷한 영상 네. 자꾸 맞춤 동영상으로 추천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내한 공연 막에서 감동받고 간 스타 뭐 시리즈 5개 막 이런 거 막 연결해서 보고 그런 거 되게 편집 잘해놓은 건 되게 네. 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요 근래는 이제 또 TV에서 어떤 주목받은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 메이저 방송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 인디 뮤지션이면 오히려 유튜브 이런 데에서는 공연 실황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막 역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로 음악을. 네, 음악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많이 보는 거는 구독해놓고 보는 것 중에 장성규 워크맨 그거랑 선을 넘는 분이죠. 그분? 그죠, 선 넘기요. 그리고 누구죠? 박준영 씨. 왓썸맨. 왓썸맨 이런 거. 그러니까 룰루랄라 스튜디오 채널에서 네네. 하는 그것도 되게 재밌게 보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림해 놓으면 장성규 씨 방송 같은 거는 금요일날 저녁 6시에 오픈하잖아요. 그거 이제 시간 기다렸다 보기도 하고. 시간을 맞춰서 또 네. 보시는군요. 그거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김나영 씨 있죠. 방송인 김나영 씨나. 한 번만 입어볼게요. 막 이런 것도 너무 하고 재밌어요. 하더라고요. 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 같은 슈스스 유명하시죠. 그러니까 약간 스타일링 보여주는 이런 채널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 제가 그걸 다 사서 입어볼 수 있고 이런 거 아니니까 오히려 대리만족되고 그리고 이제 김나영 씨 같은 경우는 옷을 너무 잘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막 유명한 명품 아니어도 되게 스타일링하는 방법이나 되게 데일리한 것도 맞아요. 많이 제안해 주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봤어요. 30만 원 이하의 백들만 모아놓고 맞아요. 어떻게 매치하나 뭐가 좋나 막 이런 리뷰하는 거. 네. 그래서 그런 패션 리뷰 영상도 많이 보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하울 영상 같은 건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명품 이렇게 하울하거나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하는 그분들도 다 셀럽이에요. 그쵸. 일반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8천만 원, 9천만 원. 맞네요. 다이소 하울도 있어요. 방송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차이구나. 네네. 공중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울보다는 그냥 일상 스타일링 같은 거 보여주는 정도? 그런 왜냐면 거? 네.
그 8천만 원, 9천만 원짜리 하울 영상은 사실 너무 사치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 주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그게 같아요. 약간 좋은 에너지일까? 저도 몇 번 봤었는데 약간 이게 좋은 느낌으로 내가 보고 나서 기분이 그렇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데 다이어트 한다고 막 결심하고서는 막 해서 막 저녁 굶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보는 게 먹방 채널. 맞아요. 그거 다이어트 하신 분들 중에 네. 먹방 보신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먹방 채널을 보면서 홈트 채널도 같이 보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개를 틀어놓나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왜 많이 보면은 그 메인 화면에 제가 많이 본 것 때문에 추천 영상이 먼저 뜨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먹방 나오고 운동 나오고 먹방 나오고 운동 나와요. 스스로 약간 모순을 느끼시나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그러고서 이제 잘 먹방 채널 요즘엔 잘은 안 보는데, 그런 것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피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느낀 게 구독을 누른 거 있잖아요. 네. 구독을 누른 것 중에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영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맞춤 동영상이 굉장히 잘 취향에 맞게 추천이 되기 때문에 구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 구독을 누른 것들은 다 예전에 트렌드 리서치 할 때 그 팔로우 했던 네. 브랜드나 매거진들이나 뭐 이런 무슨 약간 아트 하는데 오피셜 채널들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 시대가 바뀌면서 그 오피셜 채널들이 내보내는 컨텐츠가 되게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팔로우 수가 되게 적잖아요. 오히려 개인의 그 창작 컨텐츠물이 훨씬 더 그 조회수가 높고 그래서 몇백 개의 브랜드의 채널을 팔로우 해놨는데 요즘 근래 1년 안에 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보는 채널들은 그냥 알아서 추천에 뜨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몇 개 구독을 해서 구독도 하고 자주 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비보TV를 꾸준하게 네. 보면서 구독하면서 하고 있고 제가 아침마다 요가를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요가 채널은 거의 꼬박꼬박 다 좋아요를 누르면서 구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슈트의 일상을 담은 그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그 햄스터가 나오는 시미TV 요 정도고 뭐 김나영 씨 채널이나 한예슬 씨가 하는 채널도 몇 개 봤어요. 그거 인기 많더라고요, 요새. 네네. 그리고 이제 왓썸맨 영상도 몇 개 보고 제가 거의 요즘 한 2, 3주간은 95%의 비율로 박막내 할머니 영상만 완전하게 지금 입덕을 한 상태여가지고 박막내 할머니 영상만 하루 종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박막내 할머니 팬들을 편이라고 하잖아요. 네. 완전히 편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거의 박막내 할머니 것을 완전히 섭렵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꽤 시작한 지 몇 년 됐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안 본 영상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박막내 할머니 거를 거의 요즘 한 2, 3주간은 그것만 보고 있고 그리고 다스페이스? 이런 채널도 이제 구독해서 가끔 보는데 약간 사회적인 이슈나 소수자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좀 담았어요. 그래서 뭐 을지로 관련 인터뷰라든지 그 영화 B급 며느리 인터뷰? 뭐 이런 걸 보다가 이제 여기는 구독해서 보게 됐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였고 또 이슈인 그 온라인 탑골공원 그 90년대와 2000년대의 그 SBS 인기가요를 스트리밍 해주잖아요. 생중계로. 그래서 그것도 가끔 심심하면 틀어놔요. 그래서 틀어놓고 약간 뭐 G.O.D라든지 뭐 백지영 씨 이런 분들 나오면은 약간 추억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MC분들도 사실은 지금은 스타가 된 그 여배우들의 신인 시절인 맞아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지현 씨도 있고 김민희 씨도 있고 많아요. 김소연 씨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는 좀 재미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음악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도 거의 유튜브에서 플레이리스트를 구성해 놓고 따로 듣는 편인데 뭐 컬러스라든지 뭐 소파 사운드, NPR 저는 약간 그 관객 소리가 들리는 라이브 말고 그냥 되게 조용한 데서 관객 소리 안 나게 한 라이브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의 특징이 뭐냐면 그 오리지널 음원은 되게 풍성한 사운드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라이브는 뭐 기타 하나만 들고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 아티스트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채널들을 좀 구독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라고 해서 뭐 선우정아 씨라든지 뭐 민수, 뭐 10cm 이런 분들 소속돼 있는 소속사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채널이 제 취향이랑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거 뭐 팔로우 하다 보면 맞춤 영상으로 뜨는 거를 오히려 더 많이 타고 들어가서 보게 되고, 뭐 그 가수랑 콜라보한 사람, 또 이 가수랑 콜라보한 사람, 이렇게 연결돼서 취향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5분 순삭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에 봤던 예능이나 드라마 영상이 추천이 갑자기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편이 갑자기 추천이 돼서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댓글도 최근 댓글이에요. 갑자기 맞아요. 추천돼서 들어왔는데 도대체 유튜브 알고리즘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댓글을 쓴 거예요. 근데 저도 정말 신기해요. 이게 왜 추천됐는지 갑자기 나한테. 아니 제가 그 한동안 그 라이브 영상 찾아봤다 했잖아요. 보다 보니까 이제 보는 한국 국내 이제 가수들의 영상이 비슷비슷하게 있어요. 비슷한 톤에. 그래서 저번에도 저 추천에 정승환 씨 있잖아요. 아, 네. 그 안테나 뮤직의 정승환이 예전에 K-팝 스타인가요? 거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 오디션 프로 나왔을 때 사랑에 빠지고 싶단가? 김조한 씨 노래 부른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이 갑자기 추천이 뜬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댓글에 최근에 2019년 뭐 5월 이렇게 해놓고 나 몇 번째 다녀감 이렇게 댓글을 사람들이 달기 시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해외 팬들도 보면 아직도 이 영상 2018년에 보는 사람, 맞아요. 2019년에 보는 사람, 그럼 그 밑에 또 막 저요 막 이렇게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유튜브에 AI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몰라도 내 취향, 내가 본 것과 관련된 영상도 있지만 아닌 것도 갑자기 추천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도 광고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시트콤 같은 것들 계속 막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거 지금 온라인 탑골공원 이거 SBS 인기가요처럼 드라마도 되게 많이 다시 올라오고, 저희 저번에 방송에서 한번 그 짤 때문에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 4달러. 네네네. 그분, 네, 맞아요. 그분 다시 얘기 나오는 것도 사실 유튜브의 힘이기도 하고, 네. 요새 유행은 그분이던데? 그 곽철용 씨인가? 맞나요? 배우 타짜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요새 강제 소환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타짜에서 그 대사가 묻고 더블로 가 이 대사 있는데 네. 요새 이게 인기가 엄청 많아서 방송 보다 보면 요새 그 자막에 묻고 더블로 가 이거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네. 이게 본인이 의도치 않았는데 제2의 전성기가 막 그냥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의도치 않게 스타가 되는 분들이 유튜브 때문에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이제 공중파에서 활동하던 배우나 어떤 이런 분들이 유튜브 채널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쵸. 채널 운영하고. 그래서 가수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채널 운영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연예인들도 많고, 모든 연예인들이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아까 뭐 한예슬 씨 얘기도 했는데 거미 씨도 그런 채널 하는 것 같던데. 가수 거미 씨요? 네. 그러고 막 그 엑소의 첸. 브이로그 같은 거 언뜻 추천해서 봤던 것 같아. 그리고 규현. 슈퍼주니어 규현이랑 슈퍼주니어 희철 막 이렇게 다 개인 채널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요리해가지고 막 저 채널 왜 다 본 것 같지? 나 다 본 것 같아. 제 추천에 왜 다 그런 게 떴을까요? 아이돌 많이 찾아보셨나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 채널도 진짜 많이 보는 것 같고,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 뭐 아예 이제 가수여가지고 노래를 전문으로 다른 사람 커버곡을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일상을 공유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뭐 일어나가지고 뭐 산책하고 운동하고 뭐 밥 먹는 거 일상 공유하고.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되게 잘 차려입은 어떤 영상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요즘은. 아니 저 아는 분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채널이라고 추천해줘서 했던 채널 중에 하나가 그 온욱인가요? 도쿄에서 직장 생활하던 분인데 자기의 일상을 공유하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리 만들고 뭐 계란말이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도쿄의 일상을 보여주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 채널이 인기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분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무슨 뭐 제품도 뭘 어떻게 하고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아예 뭔가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이번에 최근에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시키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유튜브라는 공간이 기회가 되고 맞아요. 무한 경쟁? 개인도 어떤 뭐라 그럴까 공식 채널과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약간 공정 경쟁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유튜브가 또 워낙 기회의 공간이고 쉽고 일상적이고 약간 자극적인 것들이 좀 통용되다 보니까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 또 약간 너무 자극적인 걸로 흘러간다거나 아니면은 좀 뭐 예를 들면 말실수 같은 거를 뭐 라이브를 통해서 한두 번 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또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니, 그리고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아까 이제 뭐 셀럽이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팔로워가 많은 분들 셀럽의 형태까지 가는데 근데도 더 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스타그램 그런 인플루언서도 그렇고 유튜브 스타들도 보면은 그냥 내 일반의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서 이게 더 일상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뭔가 좀 안 좋은 행동을 했거나 그런 말을 잘못했을 때 돌아가는 피드백이 더 많이 안 좋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연예인에 대해서 뭐 연예인이 나와서 방송에서 뭐 누군가를 폄하하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모순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하면 굉장히 또 비난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의 거의 버금가는? 근데 그런 피드백이 되게 실시간으로 맞아요. 오잖아요. 근데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꾸짖어주는 것들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무서우면서도 상처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추천 영상이 계속 뜨는 얘기를 저희가 지금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점의 부분으로 생길 수도 있는 게 내 취향을 좀 한정할 수 그쵸. 있는? 네. 근데 그게 특히나 일상적인 어떤 취향을 넘어서서 이렇게 정치 성향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하고 물리면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고를 좀 편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요즘에 좀 사실 되게 이렇게 진보 정치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왜 막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또 아까 초반에도 본범님 말씀하셨지만 유튜브에 그 특정 세대만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이용자 세대가 광범위하게 확장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미 세대적으로 갈등이 되게 심하고 어떻게 보면 뭐 성별에 대한 갈등, 맞아요. 사회의 편을 가를 수 있는 그 모든 편을 다 가르는 그래서 뭐 혐오 사회라는 말을 한때는 하기도 했었는데 더 많은 세대가 이 안에 모일수록 그 안에서의 분쟁도 더 약간 난장판 같은 전쟁터 같은 댓글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또 어두운 면이 따라붙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버들이 유명해질수록 좀 책임감을 갖게 돼야 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특히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놀이를 이걸로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10살의 유튜브 시청자와 60살의 유튜브 시청자가 같은 영상을 보고 댓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다 보니까 뭔가 그 TV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12세, 15세 뭐 이런 게 있지만 또 유튜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또 각별하게 더 유튜브를 언제부터 보여줘야 할 것인가. 왜냐면은 이 유튜브가 막을 수 없는 흐름? 이런 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글을 읽지 않고 생각을 좀 사고를 깊게 하기 어렵다는 식의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영상 콘텐츠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흥하는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그 호흡이 되게 짧더라고요. 네. 1초 컷, 2초 컷 이런 걸로 이렇게 지나가고 그 안에서 막 자막도 빵빵 크게 때리고 막 재미도 요소도 넣고 이래야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자극적이고 빠르게 흘러가는 호흡에 익숙해지다 보면 뭐 단순히 책을 안 읽어 뿐만이 아니라 좀 그런 느린 호흡에는 좀 그 참을성이 없어지는 그런 성향이 또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저한테도 그 성향이 이제 생겨나는 게 있다고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영상 같은 거 볼 때 있잖아요. 약간 느리거나 뭐 하는데 그 인스타그램 영상도 사실 1분 컷이잖아요. 그쵸. 그 인스타그램 밑에 설명을 다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영상 1분 돌아가는 게 가끔 되게
지루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분도 내가 못 기다린다고 막 이런 느낌. 아, 저도 그거 누를 때 있어요. 이렇게 네. 점프하는 거. 네. 아니 근데 사실 어떤 영상 유튜브 보다가는 어떤 영상은 빠져서 3-40분도 그냥 훌쩍 지나가면서 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영상 콘텐츠의 매력은 도대체 그래서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확실히 이게 강력한 뭔가 그 요소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유튜버가 가진 강점 중에 또 하나는 이게 라이브 방송도 하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의 역할이 되게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그 방송을 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 간에. 사실 그냥 TV 방송, 라디오 이런 거는 일방향의 사실 어떻게 보면 소통인 거죠. 한쪽에서 이제 이거를 송출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뭐 실시간의 어떤 주고받음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 TV의 방식은 어떤 생각 같은 거를 그 대중들한테 알게 모르게 주입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유튜브에서 그렇게 쌍방향으로 소통하다 보면 이거를 방송을 내보내는 사람의 어떤 그 하나만의 고정된 생각이 아니라 반응을 하고 또 반응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소통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 크리에이터하고 유저 간에 딱 소속감이 확 생겨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에이터가 쓰는 거, 이 크리에이터가 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리뷰를 하거나 뭘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거를 그쪽으로 소비를 더 할 수 있는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것 같은 거예요. 1차적으로 약간 친숙하면서 맞아요. 익숙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브랜드 막 이런 거랑 또 갑자기 연관돼서 생각이 드는데 네. TV 광고 보다 보면 뭐 그런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뭐 큰 기업들은 뭐 우리가 뭐 지속 가능성에 뭐 친환경에 뭐 막 사회적인 근데 이제는 그런 거 봐도 막 그 기업을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냥 어디서 파는 물건 하나 되게 사소한 거 유튜버가 가져와서 난 이거 써봤는데 그럭저럭 괜찮았어 이런 말만 해도 이미 그거에 대한 호감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혀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가 지나가다 그 물건을 보면 나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도 유튜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자기네 상품 리뷰하고 하는 이런 리뷰 문화 자체도 이제 너무 다양해지고 되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영상 자체도 그 스폰을 받아서 맞아요. 뭐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영상은 뭐 광고 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을 따로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보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좀 솔직하고 건강한 리뷰로 가면 지속을 해도 사람들이 또 좋게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쪽, 뷰티하고 패션 쪽 이런 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실 매출하고도 연결이 확실히 되는 것 같고 그 김나영 씨가 그게 유튜브인가 어디서 뭐 하나 그 점프스트인가요? 뭐 하나 입었는데 아무튼 그거도 그 다음 날 거기 가면은 솔드아웃 되고 막 이런. 그럴 것 같아요. 김나영 씨 워낙 그 팔로워를 네. 막강하게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영향력이 확실히 이게 브랜드에서도 무시 못할 어떤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자체에. 아, 저는 그런 영상도 좀 봤었어요. 어떤 분이 화장을 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현아 씨가 어느 시사회에 나와서 했던 착장과 원피스 아니면은 뭐 수지 씨가 어디에 나와서 뭐 했었던 헤어 메이크업과 스타일링과 원피스 아니면은 뭐 백예린 씨가 공연에서 입었던 원피스와 그 백예린 씨 메이크업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백예린 씨가 어디 페스티벌에서 녹색 원피스. 그 되게 유명해요. 네. 백예린 원피스라고 하면은 네네. 다 나오던데.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시리즈로 계속 그 좀 이렇게 스타일링이 좋은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의 메이크업과 헤어와 원피스를 그대로 이렇게 카피를 해서 하시는 분의 영상이 되게 인기 있었는데 그것도 그 오리지널 원피스가 아니라 근데 비슷한 모조품의 원피스를 구매를 해서 한번 이렇게 입은 적이 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도 컨텐츠를 창작해서 하는 사람인데 카피한 원피스를 입는 거는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그 오리지널 브랜드 거의 디자인을 도용한 어떤 저렴한 원피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과를 하시고 최대한 그 오리지널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좀 저렴한 어떤 것들을 구매해서 입으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또 그것도 피드백을 받아서 또 고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그것도.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상에 나오는 하나하나를 그 보는 사람들은 되게 집중해서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저 최근에 그
되게 충격이었던 거 기사 본 거 중에 지금 래퍼인데 염따인가? 아, 네네. 티셔츠 저는 그 티셔츠가 왜 이렇게 잘 팔리지라고 의문을 가질 정도였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잘 이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기사가 하도 많이 나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무명의 래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는데 돈을 막 울쓰듯이 쓰는 그런 걸로 조금 유명해졌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유명한 래퍼죠. 더콰이엇의 외제차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리비를 벌기 위해서 자기 그냥 개인 네이버 스토어팜에 그 티셔츠랑 슬리퍼 이런 거를 올린 건데 그게 이제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드티에 보면 그 차 사진이 있대요. 이렇게 찌그러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디자인이라고 보기에는. 근데 그게 그렇게 불티나게 팔려서 염따가 SNS에 제발 그만 사라. 나 이제 감당이 안 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게 재밌어요. 야, 더 사, 더 사. 이렇게 해서 4일 만에 2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 숫자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브랜드에서 단일로 이렇게 4일에 이 정도를 팔을 수 있는 브랜드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막 SNS에 뭐 행사에 해도 그러니까요. 진짜 무슨 60% 70% 막 세일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인데 아까 저도 이게 어떤 코드로 이 염따라는 분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분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이거. 맞아요. 요즘에 이런 유행어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더라고. 이 사람 그 유행어도 있고 구도셸리라고 그분도 그 아시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네, 그거. 근데 그분 얼마 전에 무슨 포럼에 연사로 서가지고 한 거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기도 하고 유행어 되게 많던데. 뭐 먹방하는 분 중에 막 이런 소리 내는 분 있어요. 먹을 때마다. 그분도 그 벅도 되게 유행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를 그 채널들을 잘 보고 공유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잘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공중파에서 막 자막으로 나오니까 이게 뭐지 해서 뭐 주변에 그 유튜브 엄청 열심히 보는 그 또래 친구들이나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또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이 플렉스에서의 그 염따도 저는 그 젊은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알았거든요. 아, 젊은 친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젊어요. 구도셸리도 그렇고. 이제는 글로 배우고 막 그거 알려줘서 막 배워야 되니까 막. 아, 저는 또 이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면서 하나 찾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또 기사를 봤어요. 네. 뭐냐면 펭수 아세요? 펭수? 펭수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유튜버인데 네. 갑자기 인기를 끌면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13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게 되면서 완전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누구냐면은 비인간 아이돌이라고 어떤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비인간 아이돌이요? 아, 인간이 아니에요? 그 뽀로로처럼 네. 캐릭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EBS 프로그램인 자이언트 팽TV 이 채널에서 나오는 펭귄 캐릭터가 펭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된 게 EBS 아이돌 육상대회 이육대라고 해서 뽀로로랑 막 지난 EBS의 그 많은 캐릭터들이 다 나와요. 역대. 그러니까 펭수한테 다 선배들인 거죠. 아, EBS도 작정하고 만든 거네요, 이거 그러면. 그러고 이제 펭수가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들끼리 막 육상대회를 하는 귀여워. 그런 영상이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게 어린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나 어른들도 갑자기 이걸 되게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야겠어요. 이게 약간 그 우리가 밈컬처에서도 얘기했지만 짤을 생성하기 좋게 약간 그 자막이랑 그런 것도 되게 방송에서 되게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캐릭터들은 이제 어린이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되게 웃고 해맑고 이런 얼굴이잖아요. 근데 펭수는 약간 무표정. 그래서 거기에 어떤 대사를 짤로 붙여도 다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기사에서 조금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펭수는 요즘 아이들을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보고 싶어하는 어른스러운 아이가 아니라 자기 감정에 솔직한 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다 착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막 이상적이고 착한 메시지를 주입하는 어떤 그런 교육 채널이 아니라 그냥 초등학생의 그 솔직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솔직한 감정이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애를 애 취급하면 어린아이들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애 취급하지 않는 어린이 프로그램이라고 이 PD님이 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EBS 채널은 되게 교육의 어떤 교육적인 채널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되게 강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새로운 시도네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EBS가 아기일 때까지만 재밌는 채널이라는 편견을 부시고 싶었다. 그래서 이 도대체 펭수가 뭐길래 그래서 막 이 굿즈를 내달라고 하고 막 그런 요청이 막 빗발친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비인간 아이돌이 맞는 거죠. 그러네요. 아, 그럼 지금 요즘에 이제 인기 있는 그런 캐릭터들처럼 얘도 이제 딱 하나의 어떤 캐릭터 아이콘이 돼가지고 굿즈샵 생기고 이제 막. 그래서 오히려 이전에 그 뭐 방귀대장 뿡뿡이나 네. 뽀로로나 이런 그 과거의 캐릭터들도 다시 약간 주목받는. 그러니까 사실 이 코드는 내가 기사로 이렇게 분석해주지 않으면 저도 이제는 잘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약간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건 채널 들어가서 한번 봐야겠네요. 이 펭수에 저도 또 혹시 입덕을 하게 될지 한번. 저 그 이육대 네.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되게 뭔가 웃기기도 하면서 약간 삐끗 코드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른들도 좋아하는 채널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유튜브 콘텐츠가 지금 저희가 뭐 소통의 멋도 있고 뭐 독창성에 대한 멋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은 웃겨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재미가 사실은 베이스가 없으면 앞에서 이게 빵 때려서 못 웃기면 사실 뒤까지 연결해서 보게 될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방송도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그쵸. 이것도 저희 얘기하면서 둘이 되게 우리 목소리 너무 크고 톤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도 실제로 사실 방송 나가면 좀 더 차분하게 들리잖아요. 우리가 이 현장에서 전달하는 공기보다 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집중해서 듣게 만들려면 굉장히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근데 그거를 또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로 가져가면서도 재미를 같이 추구한다는 게 맞네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도 주구장창 얘기했던 그 방망래 할머니 채널을 네. 사실 되게 좋아하는 게 그 막 할머니 욕도 되게 많이 하세요. 연병아대 뭐 2년 전혀 막 손녀딸한테. 그리고 딸이랑 맨날 싸우시고 막 그러는데 그 채널을 보고 있으면 할머니의 되게 일상적인 모습을 많이 담았어요. 뭐 개모임에 대해서 할머니가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막 그런 다양한 영상들 여행 간 영상 뭐 화장품 리뷰한 영상 이런 것도 엄청 많은데 이 채널을 되게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 원래 그 채널이 사실은 그 방망래 할머니가 치매 위험 판정을 받고 그 손녀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할머니랑 같이 호주 여행을 떠나서 그 영상을 첫 번째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갑자기 대박이 나면서 유튜버가 된 거예요. 손녀딸도 할머니도. 그렇게 되면서 그 할머니의 일상을 담아내는데 진짜 할머니 시장 갔다 온 쇼핑 하울 영상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할머니가 버블티 같은 거 먹어보면서 막 리뷰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솔직하게 리뷰하세요. 막 처음에는 뭔지 몰라서 이렇게 버블이 입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막 뱉으세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 채널의 방향을 할머니의 행복? 그러니까 이 채널이 만들어진 계기도 그렇고 이렇게 소소하게 담아내는 것도 그렇고 되게 영상 자체 너무 웃겨요. 막 배가 찢어지게 웃긴데 계속 보고 있는 그 아까도 얘기했던 그 일관성은 되게 사람을 좀 마음 따뜻하게 하는? 그래서 약간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나고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 울컥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확한 주제의식이 있네요. 그리고 할머니가 70대인데 제가 앞선 위클리 이슈에서 꼰대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할머니한테 그 꼰대적인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녀가 할머니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해 저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고 할머니가 다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하나도 거리낌이 없고 편견 같은 게 없으신 것 같은 느낌?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 채널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107만 정도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 더 높은 팔로워를 보유한 유튜버들도 되게 많은데 유독 그 방망래 할머니 채널을 뭐 구글 CEO를 만나고 뭐 유튜버 CEO가 막 한국에 와서 할머니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유튜브라는 채널에서 의도하고 바라는 게 그런
모습이 아닐까. 어쨌든 유튜브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채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이고 선순환적인 어떤 브랜딩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자극적으로 해서 인기를 얻는 채널도 좋지만 또 유튜브에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었던 노인, 뭐 누군가의 할머니라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되게 주체적인 여성? 인간으로서 바라보게 된 채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유튜브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되게 좋게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인기 유튜버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유튜버에서 막 오고 그랬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완전히 입덕해버려가지고 요즘은 할머니의 또 인생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좀 네. 사봐야겠다. 그 생각까지 다다른 완전 편이 돼버렸어요. 그렇네요. 편이 네. 돼버렸네요. 네. 이 박막내 할머니의 채널을 가지고 피님이 얘기한 모든 이야기의 요소를 종합했을 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구글이 말한 유튜버가 숙지해야 할 성공 원칙에 다 갖췄어요. 네, 진짜 그러네요. 그리고 그 손녀인 김유라 PD의 능력이 사실은 네. 대단한 게 그 편집 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웃기고 재밌게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할머니한테 경험을 해보게 할 때 할머니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화시켜서 할머니가 경험하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게임이나 뭐 이런 거를 해볼 때 뭐 마피아 게임 같은 거는 할머니들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단순화시켜서 할머니 개모임 사람들한테 그걸 해보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기획력이 굉장히 대단한 손녀와 그러네요. 되게 꼰대 의식 없고 솔직한 할머니의 결합이 너무 보기가 좋아가지고 주구장창 할머니 영상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입덕하게 될 줄 몰랐네요. 입덕 방송으로 오늘의 네.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입덕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 사실 저는 지금 오늘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느껴지는 게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든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든 소통하고 유연성 있어야 되는 거가 지금 계속 그냥 키인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 태도, 유연성에 대한 태도를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약간 그런 방송이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유연을 다짐하는 그런 피와 본몸이었고요. 네. 이렇게 오늘 그러면 또 유연성에 대한 교훈을 얻으며 방송을 그럼 마무리를 하고 저희 다음 화 예고 드려야 되죠? 네, 63화의 주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셀프 케어입니다. 네. 사실 요즘에 셀프케어 시장 자체가 워낙 크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뭐 네. 아주 가볍게는 그 LED 무슨 마스크팩 네, 이런 네, 네. 거부터 시작해서 요즘엔 멘탈 케어까지 확장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뷰티, 건강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셀프 케어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셀프케어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다양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고요.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는데요.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62화 유튜브 갬성 파헤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본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